이 이야기는 한 직업이 10년 만에 중산층의 상징에서 생존을 걱정하는 존재로 추락한 한국 화물차 기사들의 현실을 차분히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화물차를 몰면 매달 500만 원을 번다고 믿지만 그 숫자는 통장에 스쳐 지나가는 매출일 뿐입니다. 실제로 남는 돈을 계산해보면 할부금과 기름값과 보험료가 빠지며 손에 쥐는 금액은 생활을 지탱하기에도 부족합니다. 하루 15시간씩 도로 위를 달려도 시간당 수입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 낮아지는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도로 위의 사장님이라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빈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1톤 트럭 한 대로 가족을 부양하며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던 시절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아이 학원비를 걱정하지 않았고 명절이면 가족 여행을 계획할 여유도 있던 시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가정들은 투잡과 지출 축소 속에서 서서히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이 몰락을 단순히 경기 침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가 나빠도 이렇게 빠르고 깊게 무너지는 데에는 분명 구조적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운임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운임은 화물을 운송한 대가로 받는 돈이며 화물차 기사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이 운임은 약 35% 가까이 하락하며 바닥을 향해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거리와 같은 화물을 실어도 받는 돈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기름값과 차량 비용은 거의 줄지 않아 손익 구조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운송은 더 이상 밥값을 보장하지 못하는 구간이 되었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서는 들어도 남는 것이 없는 화물을 자조적으로 부르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그런 화물조차 거절하면 아예 수입이 끊긴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지는 적자 운송을 감수하거나 빈손으로 하루를 끝내는 것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임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를 이해하려면 화물 운송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부터 차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화물차 기사 대부분은 회사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시장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일감은 한정되어 있는데 트럭과 기사는 넘쳐나는 구조가 오래전부터 고착되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이 시작되고 결국 가장 낮은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운임을 조금 낮추면 일감을 얻을 수 있지만 다음 순간 더 낮은 가격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버티다 함께 무너지는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치킨 게임을 멈추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였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도 최저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화주가 일정 수준 이하의 운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종의 안전망이었습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기사들 사이에는 오랜만에 안도의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드디어 죗값을 받고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처음부터 치명적인 한계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적용 대상이 극히 일부 대형 운송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톤트럭과 소형 화물 운송은 제도 밖에 남겨졌습니다. 보호받는 기사와 그렇지 못한 기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운임제가 처음부터 기한이 정해진 임시제도였다는 점입니다.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도는 여러 차례 멈췄고 시장은 다시 가격 경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한번 내려간 운임은 다시 올라오지 않았고 하락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임 35% 폭락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운임 하락을 가속한 또 하나의 요인은 화물을 실어 나를 물건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동량은 경제의 천개처럼 움직이며 자영업 붕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목마다 붙은 임대 현수막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물류시장의 경고 신호입니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뒤에는 여러 대의 화물차 일감이 함께 사라집니다. 식자재 납품과 인테리어 자재 운송과 음료 배달이 동시에 멈추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폐업이 연쇄적인 일감 소멸로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통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한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며
물동량은 급격히 말라갔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서 거래처가 모두 사라졌다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소형 화물을 담당하던 용달 기사들의 타격은 훨씬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형 물류가 아닌 동네 상권에 생계를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동네 상권이 무너지자 용달 시장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은 또 다른 역설을 만들어냈습니다. 택배 물량은 늘었지만 그 대부분은 대형 물류 기업이 흡수했습니다. 개인 화물차 기사가 끼어들 틈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온라인 소비 증가는 오히려 오프라인 가게의 폐업을 가속했습니다. 그 결과 소규모 운송 일감은 줄고 대형 물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일감은 줄어드는데 기사는 많으니 가격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운임 하락은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정부의 대응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운임 폭락과 기사들의 고통이 커지자 다시 안전 운임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기사들에게 잠시나마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매우 컸습니다. 부활한 제도 역시 적용 대상은 여전히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항만을 오가는 컨테이너와 일부 시멘트 운송만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전체 화물차 기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형 트럭 기사들은 여전히 제도 밖에 있었습니다. 제도는 돌아왔지만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 현장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희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적용 대상에 포함된 기사들의 운임은 일정 부분 인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선이 다시 생기며 극단적인 덤핑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 운임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받아도 신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고 절차는 복잡하고 단속은 느리며 그 사이 생계는 계속 흘러갑니다. 결국 많은 기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낮은 운임을 받아들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현실은 여전히 기색에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사 수와 일감 수의 불균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장에 트럭은 너무 많고 화물은 너무 적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운임은 다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해법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도는 존재하지만 삶을 지켜주지는 못하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제도적 한계 위에 또 하나의 변화가 덮치며 화물 운송의 방식 자체가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거래처 사장과의 전화 한 통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뢰와 관계를 바탕으로 운임이 결정되던 인간 중심의 거래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는 스마트폰 속 화물 운송 플랫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앱에 올라온 일감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기사들에게 동시에 열립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이를 가져갑니다. 플랫폼은 효율을 말하지만 그 효율의 비용은 기사들에게 전가됩니다. 가격 경쟁은 더 빠르고 더 잔인한 속도로 반복됩니다. 여기에 플랫폼 수수료가 더해지며 실제 수입은 한 번 더 깎입니다. 운임이 낮아질수록 플랫폼의 수익 구조는 오히려 안정됩니다. 기사들끼리 서로를 깎아내리는 구조가 알고리즘으로 고정됩니다. 이 시장에서 오래 일한 경력이나 성실함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오직 더 싸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기사들은 점점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교체 가능한 부품이 되어갑니다. 사장도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사고가 나도 산재는 적용되지 않고 일감이 끊겨도 보호장치는 없습니다. 플랫폼 노동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은 사라지고 위험만 남았습니다. 이 구조는 화물차 기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달기사와 대리기사 등 수많은 노동자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끝에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이름은 자동화와 무인화라는 단어로 이미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인건비와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기업의 선택은 기술로 향합니다. 장거리 고속도로부터 무인 운송 실험이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구간이 늘어날수록 기사들의 설 자리는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보조 기술이라 불리지만 결국 대체 기술로 변해갑니다. 플랫폼과 자동화는
서로 결합하며 더 강력한 구조를 만듭니다. 알고리즘은 사람보다 빠르고 감정 없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의 기준에는 삶이나 사정 같은 요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비용 효율과 시간 절감만이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중장년 기사들은 가장 먼저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시간과 자본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젊은 기사들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습니다. 지금은 일하지만 미래를 약속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방식입니다. 변화의 속도에 비해 보호장치는 지나치게 느리게 움직입니다. 정책은 늘 사후 대응에 머물고 현장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사이 기사들의 삶은 준비 없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누구도 명확한 종료 시점을 말해주지 않는 불안한 경주가 계속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붕괴의 끝에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을까요? 많은 기사들은 아직도 개인의 노력으로 버텨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멀리 달리면 해결될 거라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계에 다다른 몸은 그 믿음을 오래 지탱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업계를 떠나는 것이지만 그 길 역시 쉽지 않습니다. 화물 운송 외에 쌓아온 경력과 기술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중장년 기사에게 전직은 생존이 걸린 문제로 다가옵니다. 재교육과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 제도는 규모도 속도도 모두 부족합니다. 몇 달짜리 교육으로 수십 년의 생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개인의 선택만으로는 이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기사들은 다시 집단의 힘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노조와 협동조합 같은 형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라면 협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플랫폼과 기업을 상대로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역시 쉽지 않고 갈등과 저항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결과는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 질문은 가능하냐가 아니라 선택하느냐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산업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지 다시 설계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의 무게는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단순히 화물차 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저임금 경쟁과 불안정 노동은 이미 여러 산업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은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난 영역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붕괴는 미래 노동의 예고편처럼 보입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의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기술과 플랫폼은 중립적 도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규칙을 만들고 무엇을 보호할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가능합니다. 지금의 구조를 방치한다면 불안정은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청년들은 시작부터 낮은 기준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준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최소한의 바닥을 다시 세운다면 하락 경쟁은 멈출 수 있습니다. 안전 운임과 같은 장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을 넓히고 집행력을 강화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플랫폼 노동 전반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요구됩니다. 책임과 위험을 다시 기업과 사회가 나누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비용이 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가가 더 큽니다. 이미 우리는 그 비용을 기사들의 삶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제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 더 빠르고 더 싼 사회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사회인지의 선택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의 현실은 그 선택을 묻는 가장 솔직한 거울입니다. 현장의 기사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특혜가 아닙니다. 최소한 일하면 적자를 보지 않는 구조를 요구할 뿐입니다. 오늘 벌어 내일을 버티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수입은 계획 가능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에서는 내일을 그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운임은 변동하고 비용은 고정된 채로 계속 오릅니다. 유류비와 수리비, 보험료는 기사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쉬는 날은 곧바로 수입의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아프면 쉬는 것이 아니라 버티며 운전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안전을 말하는 것은 모순에 가깝습니다. 과로와 졸음 운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산물입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온전히 기사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그 뒤에 남는 것은 빚과 공백뿐입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는 노동 문제이자 사회 문제입니다. 운임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값싼 운송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위험이 쌓여 있습니다. 그 위험이 언제든 사회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사고를 통해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늘 사고 이후가 아니라 선택 이후에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모두 화물 운송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과 속도는 누군가의 낮은 운임 위에 서 있습니다. 더 싸고 빠른 배송을 선택할 때 구조는 다시 굳어집니다. 반대로 기준을 묻는 선택은 다른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도는 멀리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과 연결됩니다. 어떤 노동을 당연하게 소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의 현실은 이미 충분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다음 차례는 다른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정 직군의 요구가 아닙니다. 노동의 바닥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지금의 침묵은 현 상태에 동의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하고 요구하는 행동은 변화를 촉발합니다. 작은 기준 하나가 수많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송은 안정된 노동에서 시작됩니다. 안정된 노동은 결국 모두의 안전으로 돌아옵니다. 이 순환을 끊을지 이어갈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 위에 사회를 세울 것인가? 화물차 기사들의 목소리는 그 기준을 묻는 신호입니다. 이제 대답할 차례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왔습니다.